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신부님 나오시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지네요. 네. 인기가 언제 봐도 그 맑은 얼굴만 뵈면 저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지요. 네. 강원도 네. 평창에서 지내시죠? 오늘 올라오셨어요, 설마? 예,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운전하고 와서 근데 남들은 피곤하다 그러는데 오늘 북두칠성이 너무 예쁘게 떴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똑같이 새벽 출근을 해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군요. 피곤하다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배웁니다. 네. 앞서 방송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난주 목요일 방송을 아주 눈여겨보셨다고요? 네. 그 이계호 교수님께서 청국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청국장 만들어 파는 농업인입니다. 콩을 1년에 청국장 만들려고 7,000가마를 쌉니다. 7,000가마? 하루에 20가마를 쌌는데 교수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생태마을이 전화에 불이 났어요. 우리 전화 받는 직원이 12인데 하루에 1,000통을 받았어요. 와. 근데 아직도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신부님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침마당에게 감사하실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 감사하시네요. 네. 어쨌든 저희 마음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청국장 많이 제대로 챙겨 드시면 그럼요. 좋겠네요. 면역력 키우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20년 전에 농촌도 살리고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도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생태마을을 꾸며서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깜짝 놀랐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쫓겨왔거든요. 격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농민들이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농산물을.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정이 정말 그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못 느끼는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가 25만 명이에요. 정말 많네요. 신부님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 먹을 농산물을 좀 팔아주자. 그래서 뭐 곤드레나물, 황태, 버섯, 뭐 감자, 대파, 양파, 뭐 산딸기, 뭐 치즈, 돼지고기. 주부들한테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마당에 올리면은 보통 한 1억 원에서 2억 원어치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전부 완판이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또 수수료를 안 받아요. 네. 제가 1시간 이렇게 호스트처럼 해주는데 수수료를 안 받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벼랑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뭐 보통 7명, 10명 이렇게 영농 조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거의 2년 동안 해드렸거든요. 그분들의 웃음을 보는 순간으로 저는 충분히 수수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보다 농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 직접 겪으시고 또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주셨네요.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엔 또 이런 방법이. 저희 가수들도 초연결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근데 무대에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오늘 교수님이 좋은 일만 있으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들은 관객을 만나야 되지만 그게 농민들은 최고거든요. 안 만나고 그럼. 농산품만 전달이 되면 되죠. 되니까요. 그럼 이게 초연결 덕분이에요. 초연결 덕분인데 저는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 19를 대하는 거를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가 미국에 청국장 수출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인할 게 있어갖고 내가 거기 CEO니까 갔다 왔는데 아주 친한 지인인데 아버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한 달 후에 했어요. 시신이 밀려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질서, 사회 질서가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 성숙한 국민들 덕분이에요. 가끔 뭐 신문 보도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를 잘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2억 6,100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50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은 5천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미국의 인구가 3억 6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면 7명 중에 1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예, 근데 우리는 80만 명이 죽었고 미국은.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 뭐 오미크론 때문에 좀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는 44만 명 확진에 3,500명 사망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240명 중에 우리는 하나가 걸렸는데 미국은 7명 중에 하나가 걸렸어요. 아유, 국민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의료진 여러분도 많이 쓰셨고.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가장 저는 힘든 게 제가 원래 막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쓰기는 답답한 데다가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안경 쓴 사람은 습기가 샥 올라 사람 그렇지.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지. 왠지 이 사소한 약간 짜증 이런 게 누구한테 뭔가를 좀 풀게 되는 거야. 말 한마디 할 때 곱게 안 하고 조금 삐딱하게 하게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 그리고 원래 김재원 선배 되게 좋아하는 선배인데 요즘 좀 삐딱해요. 네. 여러분, 제가 선배입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갔더니 자꾸 이렇게 선배한테 그런 멘트를 하니까 최시승 아나운서가 삐딱해지는 거예요. 아유, 송구합니다. 특별히 그 이제 가정에서 가족이 24시간 지내게 된 경험을 해봤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도 힘들고 아빠들도 힘들고 또 자녀하고 아빠를 같이 케어해야 되는 엄마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 심지어는 레드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원래 좀 이런저런 욕심이 좀 많았어요. 살림도 이렇게 바꾸고 싶고 좀 집도 바꾸고 싶고 그런데 코로나19 걸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욕심이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 돈이 있으면은 있어서 뭐해? 그렇지, 맞아. 못 쓰지도 못하고. 맞아. 또 욕심을 내봤자 뭐 그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 사면 안 사도 돼. 그럼. 이거 없다고 불편한 거 아닌데 뭐 됐어.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도 그럼. 있죠. 그 포기할 줄 아는 자 행복할지어다. 더욱이 우리 김 선생님이랑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데 네. 우리 나이 때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지금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 그럼. 네. 그게 나이 먹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든 묻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뭐 삶의 의미며 진정한 행복이며 이런 단어들을 참 아름답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데 지쳐 있는데 사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이 밥벌이의 힘듦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황창훈 신부님이 진정한 인생을 사는 법 이 주제로 강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연 티벗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오늘 강연이 누구보다 기대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연 박수로 시작하죠. 네, 황창현 신부님의 진정한 인생을 사는 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뭘 좀 할 거야. 나중에 착한 일 할 거야. 나중에 여행 다닐 거야. 자식 다 크고 남편 은퇴하면은 그때 나는 좀 쉴 거야. 40에 이제 60으로 행복을 넘겨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난 안 행복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 분들이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인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때 할 걸. 바로 이런 분들이 그때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유럽 여행 좀 다닐 걸, 산티아고를 걸을 걸,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영화도 많이 볼 걸.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지금
제가 이제 잠비아 봉사를 7년 동안 다녔거든요. 보통 한 달 정도. 나는 지금 잠비아 봉사 중이야. 나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중이야. 나 행복한 중이야.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존재를 채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저녁에 뿌듯해요. 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준비를 많이 하니까 아침에 한 5시간, 6시간 강의 준비를 해서 유튜브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한 4시쯤 올라가면은 뭐 보통 순식간에 한 10,000명 정도가 시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오면은 신부님 너무너무 좋다고 이 외로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좋은 강의 올려줘서 좋다고. 그럼 저녁에 잘 때 뿌듯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충실히 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유혹에 많이 빠져요. 유혹에 빠지는데 제 생각에는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어떤 분이 유혹에 빠지느냐면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들 내가 욕심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유혹에 빠져요. 욕심이 100개 있으면은 100개의 유혹에 빠져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유혹에 빠질 일도 없죠. 근데 유혹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게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근데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아까 우리 김 선생님도 뭐 이렇게 포기하는 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철학이 있어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돈이 쌓이면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책도 뭐 한 70만 권 정도 팔고 CD도 한 30만 개 팔아서 한 100만 세트 정도. 그리고 뭐 강의는 30년 거의 28년을 1년에 300회 정도 강의를 나왔으니까 강사료 모은 것만 해도 아마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그냥 아프리카에 막 가서 간호대학 짓고 빈민가에 초중고등학교 짓고 그리고 하면 생태마을 꾸미고 가난한 사람들 퍼주고 그러니까 다 쓰고 나니까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자유로워요. 만약에 제가 그런 돈들을 사제인데 그런 돈들이 있으면은 사제라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거 좀 불려볼까 더? 인간은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내가 돈이 한 5억 있으면 이거 한번 불려볼까? 이런 그게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뭐 주식 투자를 할까, 비트코인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또 은퇴하면은 내가 머물 뭐 별장을 살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돈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5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10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24시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생각이 거의 10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0분도 안 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막 돈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정말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돈. 삶의 의미라든지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신부님을 너무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늦게 만났어요. 왜냐면 직장을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얻을 수 있대. 마이너스 통장 내 돈 같잖아요. 그래서 또 솔깃해갖고 투자해갖고 지금 돈이 없어요. 자유로우시겠네. 또 모으면 또 완전 투자하면 돼? 투자만 여러 번 해가 그 욕심 때문에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 뭐 흔히 그러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은 6시간 동안 돈 생각하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돈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거래가 트여 있는 동안은 계속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름다운 별도 봐야 되고 단풍도 봐야 되고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대화도 좀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주식 변동만 보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주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흘러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0년 정도 일을 하면은 한 5억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그러죠. 딴짓 안 하면, 정말 부지런히 돈만 모으면, 돈만 모으면은 한 5억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아놨어. 근데 은퇴를 했어. 그러면 놀랍게도 악마가 다가와요. 맞아. 너 이 돈 그냥 놔두면 이거 썩는 거야. 이거
여기 펀드에다가 넣어놓으면은 1년 만에 내가 1년 만에 빌려줘. 10억 만들어 줄게. 그럼요. 신부님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악마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럼. 근데 이상하게 저도 뭐 본당 신부를 10년을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5억을 맡겼는데 첫 달에 1,000만 원 이자가 나왔어. 둘째 날도 솔깃하죠. 1,000만 원이 또 나왔어. 셋째 달 또 나왔어.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그래. 어머니, 그 묻어둔 돈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형제, 친척 싹 모아갖고 싹 모아주면은 그 악마가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튀죠. 멀리 튀죠. 악마가 잘못한 걸까요? 그 돈을 맡긴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맡긴 사람이 잘못한 맡긴 거죠. 사람이 잘못했죠.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5억을 벌었다면은 그 돈이 10억이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돼. 1년에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병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도 생각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1000이라고까지 생각해요. 더욱이 그 보통 아파트를 1억 주고 사면은 이때부터 이미 10억의 아파트가 되길 원해. 맞아요. 10억에. 그러니까 이 9억이 안 뛰면은 신경질이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신부님 당연히 1 더하기 1이 인 건 알지만 주변에 보면 누군가는 10이 되는 사람이 진짜 있고 있어요. 맞아요. 1000이 되는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대장동이 그렇죠. 대장동이. 대한민국 1980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1 더하기 1이 10이 됐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됐고 1 더하기 1이 1000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000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1 더하기 1은 10이야. 1 더하기 1은 100이야. 그래서 항상 나는 9를 손해보고 살고 있어. 98을 손해보고 있어. 998을 손해보고 있어. 항상 뺏기는 거야. 근데 원래 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게 아니었는데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그래서 배가 아픈 거죠. 이런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돈을 날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나한테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돈을 날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신부님 이렇게 1년 만에 5억을 날릴 줄 알았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30년 동안 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는 이런 마음이었으면은 얼마나 내가 행복했냐. 이분은 30년도 힘들게 살고 앞으로 30년도 힘들게 살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주에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이거 제가 참 여러 번 많이 묵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거를 묵상을 하느냐면은 아프리카에서는 항아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항아리 이 주둥이를 원숭이가 손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돌을 집어넣어요.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는데 원숭이 거기에 바나나를 하나 놔요. 원숭이 지나가다 바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집어넣어요. 근데 바나나를 딱 잡으면은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이게 주먹이 커졌으니까. 그렇지. 이게 왜 안 나오냐고 들고 뛰는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한 4-5시간을 뛰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그럼 무거운 항아리를 그 바나나 빼려고.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원숭이들이 엄청 빠르거든요. 아프리카 가보면 날아다녀 정말. 그럼 못 잡지 우리는. 근데 기운이 다 빠지면은 그때 가서 딱 잡는 거야. 이 이야기가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원숭이 사냥을 실제로 해요.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많이 들었고. 원숭이가 손을 놨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걸 쥐고 있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거죠. 저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걸 쥐고 못 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땅을 쥐고 이거를 놔야 되는데
못 놓는 분들 많아요. 주식을 주고 이걸 놔야 되는데 못 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를 주고도 놔야 되는데 못 놓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뭐 서울의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40억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식들 다 독립하고 혼자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뭐 물가가 너무 뛴다고 그러는데 그 50억을 팔아서 평창에 오신다면은 이거는 왕비로 살 수 있거든요. 거의 1000평 정도, 1000평 정도에다가 예쁘게 집 꾸며놓고 왕궁. 집도 그냥 꾸미는 게 아니야. 왕궁처럼 꾸며놓을 수 있어요. 왕궁처럼. 네. 그리고 시골이 살기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시골처럼 요즘 지방자치가 잘 돼갖고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병원이 멀다 그러는데 동네마다 우리 보건소 있고 조금만 가도 보건소 있고 거기 안 되면 뭐 서울로 올라오면 되지. 그게 1년에 몇 번, 자기 인생에 몇 번 된다고 그거를 위해서 서울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공기 안 좋은 데서 살아요. 그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신부님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매일 콧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눈이 매일 따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됐고 머리도 아팠고. 근데 이제 귀농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은 시골에 와서 산 지 2년 3년 만에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저 서울에서 머리 지밀고 서로 싸워가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시골에 산 지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저도 들어오기 전엔 콧물이 줄줄줄줄 흘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청국장 가루를 먹어서 그런가? 묘하게 또 청국장을 홍보하시네요. 네네.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재물을 탐내는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남의 재물. 특히 제가 이 남의 재물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묘한데 막 아파트 값이 뛰어. 막 뛰어. 아버지가 저 시골에 땅도 있는데 땅값도 뛰었어. 저 돈 팔아갖고 한 5억 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강남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내가 요거 아파트 하면은 가보려가면은 정말로 잘 모실 테니까 좀 땅 팔아서 아파트 같이 사자고. 근데 요즘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한 25년 전부터 세뇌된 게 있어요. 안 죽을 거다. 자식들한테 재산 웬만해서는 주지 웬만해서는 안 죽을 거다. 백세시대다.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아라. 자식 잃고 여러분들 인생 잃는다. 그래갖고 난 못 준다. 저건 내 땅이다. 이때부터 자식들이 부모가 싫은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근데 사실 자기 재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거 부모님 거잖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남의 재물을 그럼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어떤 경우는 제가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강의를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재산 준다고 그랬는데 왜 바뀌게 해놨느냐. 당신 똑바로 해라 강의. 그런 항의 전화도 받았어요. 네. 이게 저는 남의 재물 탐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모가 조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고모가 혼자 결혼 안 한 고모들 많잖아요. 혼자야. 근데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어. 빌딩도 있어. 통장에 돈도 많아. 그 조카가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저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 조카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자기 노력을 안 할 거고 그렇죠. 헛된 망상만 계속 꿈꿀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고모가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해? 저한테 돈 많이 주거든요. 아프리카에 좋은 일을 하고 뭐 5억, 1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실질적으로 많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조카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지. 꼭 그런 고모님들은 나중에 사회 환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또 내 형제가 있어. 누나하고 형이 있어. 잘 살아.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아드님도 대학 들어갔다 그러는데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대학에 들어갔으면
등록금이 한 700만 원, 600만 원 되잖아요. 좀 도와주겠지. 근데 아이고 대학 축하금 10만 원을 딱 줬어. 그럼 그때부터 형이 미운 거야. 누나가 미운 거야. 잘 사는데 나 좀 도와주지. 맞아. 이것도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재물 탐내는 거죠. 맞아. 10계명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부모 재물도 탐내지 말고 고모 재물도 탐내지 말고 형제 재물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저는 2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남 원망 안 하고 바라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못 살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젠 3만 달러가 넘고 G7이 된 나라인데 이게 돈은 많아지고 그랬는데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이 자꾸 떨어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은 별한테 봉헌을 한대요. 별한테. 왜 별한테 봉헌하냐면 추억 많게 살라고.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그건 왜냐하면은 잘 뛰어놀으라고. 근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느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봉헌해 진짜로. 같이 먹고 살아야죠. 학원에 봉헌해서 얘가 서울대학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는 순간 내 귀한 생명이 내 하느님이 태에다가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울대학 C를 줬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10달이 되면 서울대학 C가 이만해진 거야. 얼마나 가슴이 뛰어. 그래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가나다라 마바차타를 딱 붙여놔. 이쪽에는 ABCD를 붙여놔. 아니 그 누웠는데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을, 디글이 돌아가. 한자도 옆에 있어요. 한자도 있고. 이때부터 서서히 미쳐가는 거야 얘는. 서서히 미쳐가면서 언제 미침의 정점이 언제 도달하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도달해요. 맞아. 그래갖고 미쳐갖고 어떻게 했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확 눈을 뒤집고 엄마를 쳐다보면 이미 미친 거예요. 이미 맞아. 미친 거예요. 야. 그 애를 미치게 만든 거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네 진짜. 근데 이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부모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얘가 서울대학 갈 줄 알고 대통령 될 줄 알고 판검사 될 줄 알았더니 학교 들어가더니 30명 중에 20등을 해오네.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아오네. 이때부터 엄마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계속 욕이 나와요.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뭉시렁뭉시렁 되죠.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은 이번 또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때 애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안 보내려고 저지방 우유를 먹였는데 저지방 대학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자식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식도 부모가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거는 방송에 해야 되는 말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 실화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울대학을 나왔어. 엄마 아빠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다 과학고등학교 수학 영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어. 그리고 문에다가 개새끼라고 써놓고 문을 잠근 거야 얘가. 문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왜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서울대학 나온 것도 싫고 아빠가 서울대학 나온 것도 싫고 더 과학교사라는 것, 과학고등학교 교사는 더 싫다. 얘는 계속 자괴감을 느끼고 사는 거야. 계속 패배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얘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넌 패배자다.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얘가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너 대학 안 가도 좋아. 마음껏 뛰어놀아. 그리고 우리하고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이렇게 20년을 자랐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엄마 자기 애들과 천재인 줄 알고 나한테 데리고 와요. 5살짜리. 신부님 축복해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걔 축복해주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저 어떡하죠? 제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결혼을 너무 늦게 한 거다. 물론 제가 결혼을 늦게 한 거지 지금 결혼을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 제가 뭐 퇴직할 때 애가 20살도 안 되니까 얘 뭐 교육비라든지 뭐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애랑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난 거네요. 그럼요. 최고죠, 그게. 그러니까 애가 요즘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한테 한결만 돼! 막 이렇게 내가 요즘 그렇게 되거든요, 요즘. 저도 아이 키울 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네. 학부모들끼리 욕심이 있잖아요.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영 학원도 보내고 뭐 학원 많이 보내면은 우리 아이는 저렇게 안 시키면 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이제 괜히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고 노래할 사람은 노래한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좀 풀어놔 줬어요. 그랬다면은 너무 풀어놨는지 지 멋대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네. 망친다는 건 알면서도 그럼요. 실천하기 힘든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은 분명히 몸으로 살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몸으로 살 사람을 머리로 살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미친 사람, 미쳤다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걸 우리는 우울증, 조울증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네.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직원이 60명인데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평균 나이가 31살인데 우리는 스펙을 안 봐요. 대학도 안 봐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우리 직원들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아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은데 안 봐요. 이게 굉장히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콩을 삶아요. 얘네들 머리로 살기 싫은 거야. 유학을 갔다 왔어도 대학을 졸업했어도 그건 부모가 시켜서 한 거지 자기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콩을 새벽 4시부터 삶는데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요즘 뭐 방송국에서들 많이 이제 우리 거기 취재하러 많이 오고 촬영하러 많이 오는데 또 이제 가끔 뭐 국회의원들도 와요. 많이 오는데 공통적인 예가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런 산 속에서 이렇게 밝게 일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월급도 좀 많이 줘요. 초임 우리 연봉이 한 4천 정도 돼요. 오. 네. 자꾸 취직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좀 많이 50대는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몸으로 살 사람한테도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조족공하고 치과 의사하고 한 타운에서 살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치과 의사가 자기보다 벽돌 쌓는 사람이 더 많이 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느냐고.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렇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 같이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나 벽돌 쌓으면 되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빨리 나가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한편으로는 벽돌 쌓는 합니다. 일도 정말 소중한 일이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벽돌 쌓겠다고 해서 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그렇죠. 재능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평생 자식한테 다 쏟아 넣었어. 자식 희망을 걸고 내 대신 성공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60에 은퇴가 됐어요. 은퇴가 됐는데 자식이 이제 한 40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네. 60이 되면 가줘야 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가줘야 돼요. 지금 청춘인데요. 그러니까 청춘인데 가줘야 되는데 안 가주니까 자식이 처음에는 효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부모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모는 자식한테 다 쏟아 넣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노인이 한 650만 정도 되는데 4명 중에 1명은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40에 낳으신 거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게 있으셨네요.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를 했는데 왜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를 했느냐 하면은 부모 평균 나이가 46이거든. 그렇죠. 그럼 자식이 20에서 효도 좀 하려고 그러면 돌아가시거든. 한이 되죠. 그래서 3년상을 하는 거예요. 괜히 3년상을 하는 게 아니고 모셔야 되는데 못 모시니까 3년이라도 내가 묘라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돌아가세요. 여기 지금 방청객들 중에 60 넘으신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있구나. 두 분. 이거 봐, 많은데 손 다 드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지금 50대신 분들은 진짜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00살에 강의 다니시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40대신 분들은 110살,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생을 그래서 이제 유엔이 정한 나이가 있어요. 60이면은 0.7년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6, 7이 42, 42살이야. 아까 손든 분들 지금 42살이야 다. 70이라도 7, 7이 49, 50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늘 노년의 인생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니죠.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런 인생이 올 거라고 해서 요즘 많이 예상을 했죠. 예상을 많이 하고 준비를 잘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자식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노인대학에 강의를 갔는데 어디 시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 충청도 지금은 뭐 특별시인가 그런 시가 됐는데 자기가 75인데 어머니가 98이래요. 어머니가 98인데 자기 미치겠대. 왜 미치려고 그러냐면은 맨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왜 전화 안 하느냐, 자기도 힘든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제 이 청취자가 55세에서 90세가 80%예요. 아마 지금도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마시고 쓰고 사세요. 맛있는 거 먹고 사시고 쓰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게 있어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를 채우려고 99개 안 써요. 99개를 쓰다 죽어야 되는데 100개를 채우려고 그 한 개를 채우려고 안 써. 제가 알고 있는 이 신부님이 해준 얘기예요. 의정부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병자성사라는 게 있어요. 아프면 신부가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병자성사가 있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왜 나한테 인사도 멀쩡한데 인사도 안 오고 저 침대에서 그냥 인사를 할까? 그분이 돌아가셨어. 유품 정리를 하는데 침대 밑에 돈이 꽉 찬 거야. 근데 그걸 얼마나 안 썼으면 3분의 2가 썩었어. 그래서 은행에서 바꿔주질 못. 이건 싫어해. 한 푼도 못 은행에서 바꿔주질 못한 거야. 그냥 그 할아버지는 써보지도 못하고 의미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침대 깔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깝다. 여러분들은 절대 침대에 깔고 죽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깔고 죽을래도 그런 돈도 없고. 돈도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황창현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네. 숨 돌리시고요. 네. 저 노인대학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 지인이 노인대학에 봉사활동을 갔대요. 60, 70대 어르신들이 네. 수강을 하고 계신데 85세 어르신이 봉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수업을 안 들으시고 봉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올해 올해 다니실 노인대학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60이 됐는데 아직 노인대학을 못 정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요즘 아들 노인대학까지 알아봐줘야 되는 실화예요, 실화. 네,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네. 자, 황창현 신부의 첫 번째 강연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며 들으셨을 텐데요. 시청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자, 나이 50이 넘도록 미혼인 아들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독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요즘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신부님.
아, 50까지 독립을 못했다면은 앞으로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시키려고 스트레스 서로 주고받지 말고 둘이 그냥 알콩달콩 사는 방법을 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 자식을 누가 끌어안겠어요. 맞아요. 네. 자녀도 독립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게 부모님 그럼요. 마음도 편하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죠. 마음을 바꾸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 같긴 한데. 그러게요.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얼른 다음 강연 청해 듣는 게 그럴까요? 낫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요. 진정한 인생을 사는 법, 나 끌어안기 두 번째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11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예. 잘라냈는데 거기 병원에서 수녀님이 암이 나왔다. 수술을 해야 된다.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4월 6일이래요. 근데 4월 3일까지 강의를 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3일 지났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럼 난 나가겠다. 강의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수님 또 전화가 왔어요. 왜 병원에 와서 실밥을 안 뽑느냐고. 그거 내가 뽑았다고. 그래서 수녀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46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은 거야. 뭐 50개국 그때 다 나라를 재워봤지. 수술하기 전에 50개국을 다니고 생태마을을 꾸미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 지금 죽어도 뭐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예.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지금 10년 동안 50개 나라를 더 다녀왔고 100개 나라를 다녔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 죽기 전까지. 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딱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 돼요. 이왕 죽을 거. 귀양 죽을 거 웃으면서 죽어야 돼요. 막 마지막 슬퍼서 죽으면은 그 너무 인생이 좀 비참하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죽.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마지막에 이제 많이 가보는데 웃으면서 죽게 해요. 농담을 많이 건네요. 그 앞에서.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부럽다고 가면 예수님한테 내 안부도 좀 전해주고 좀, 그렇게 행복하게 가시라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은 우리는 죽고 나면은 막 그 묘지에 가갖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아버지하고 행복했던 추억 서로 하나씩 내놓기. 얘기하기. 엄마하고 행복했던 추억 하나씩 내놓기. 기일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보내야지. 막 죽으면 세상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죽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미리 난 생명 유지 장치 안 하겠다.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자식들이 생전 효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해야 된다. 우리 엄마 살려야 된다. 살아있을 때는 잘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죽고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거는 전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식들의 갈등을 없애주려고 그러면은 아예 써놔야 돼. 네,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존엄사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공자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또 잘해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남편이 내가 인생 고생한 거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남편은 결혼 전까지 내 인생을 모르잖아요. 자식이 알 수 있을까요? 자식도 훨씬 더 많이 모르죠, 인생을. 전혀 몰라요. 근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울고불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아? 사실 알아도 딱 해줄 게 없어요. 네. 그래도 그게 하는 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척. 자식은 또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왼수예요, 원수가 왼수. 어떻게 나를 알아? 그렇지 모르겠지. 남편도 나를 모르고 원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구나.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는 고생하고 힘들고 마음고생한 걸 나밖에 알 수 없다면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역시 나밖에 없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맞아. 남편이 잘해줘야지 행복해. 예. 자식이 잘해줘야지 행복해. 예.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잘해줄 때까지 기다려. 어. 무슨 얘기하면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 그 남편이 사줄 때까지 기다려.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안 사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잘해주는 게 하루 이틀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맞아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 100년 동안 계속 옆에서 잘해주면은 그 잘해주는 사람이 또 미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 아나운서님이 네. 알아도 잘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어머니가 지금 89이시고 이제 90이 다 네.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예. 뭐 몸 가려운 거 빼고는. 그래도 제가 잘해드릴 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정도, 전화 한 번 정도 하는 거. 예. 어머니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아. 누가 맛있는 거 챙겨 먹겠어요. 맞아. 어머니가 챙겨 드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갈비 먹고 싶다고 남편이 사줄 걸 기다리다 참다 못해 내가 갈비를 사서 남편에게 해주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남편은 그 갈비 아내에게 먹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서 드셔요 그냥. 그래서 우리 신부님 말씀에 공감을 해가지고요.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런 노래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가사 중에서 네. 남편 자식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날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소중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요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아니 오늘 강연 듣고 이 노래 들으니까 막 절절하게 와닿아요. 어머님들도 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의 절반은 나를 위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남편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50%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예.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평생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어요. 근데 내가 뒷바라지한 걸 몰라요. 모르면 그때부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짜증내는 소리.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이 집 종도 아닌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도 혼자 갔다 오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네. 맛있는 것도 친구들하고 먹고 네. 좀 럭셔리하게 옷도 안 사더라도 예. 좀 명품점도 들러서 구경도 하고 이제 가는 건 아웃도어에 가서 사고 네. 네. 이렇게 럭셔리한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인사동에 탁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경복궁에 가서 왕비된 기분으로 한복 입고 쫙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훈련 자체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냥 이 밥이나 하고 무수리처럼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 한 60부터 죽을 때까지 원망만 하다가 죽는 그런 아까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합니까? 본인이 소중해야지 내가 소중해야지 남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써라. 써. 돈을 좀 써라. 네. 돈은 쓴 것만 내 돈이다. 아. 만약에 내가 안 쓴 돈은 내 돈이 절대 아니에요. 안 쓰는 돈 다 은행 돈이에요. 맞아, 은행 돈. 네, 맞아요. 내가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50억을 썼어. 네. 그건 내 돈이에요. 내 돈이고. 네.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분은 거지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네. 은행에 돈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뭐 정말 돈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많이 쓰는데 쓰는 기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돈 많이 쓰면요 그날 기분 정말 좋아요. 네, 맞아, 예, 맞아. 예, 예. 김용임 씨가 쓰는 돈과 신부님이 쓰는 돈은 좀 다르죠. 다르죠. 나 제가, 자신을 위해서 예, 쓰니까. 그 잠비아의 간호대학을 4년 전, 5년 전에 져서 벌써 2번째 졸업생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그때 한 15억을 썼는데 물론 이제 기부도 있었지만은 저도 있는 돈을 내놨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이게 쓴 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올해 이렇게 썼지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썼지 어디 이제 농업대학도 질 거고 이제 대학병원도 질 거예요. 예. 잠비아에다가 그럼 그 돈 쓸 걸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아. 근데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15억, 50억, 100억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을 써도 단돈 5만 원을 써도 럭셔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사한 찻집에 가고 맞아요. 차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혼자 근사하게 이렇게 하신다며. 아니 그게 사실은 제가 저한테 좀 쓰는 편인데 아주 작게는 왜냐하면 원래 퇴근할 때 내부 순환도로를 타고 퇴근해도 되는데 일부러 북악스카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 단팥죽도 사 먹고 그리고 또 저녁쯤 되면 뭐 단팥죽.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먹는 데 쓰는 건 안 아깝더라고요. 제가 먹어야지. 아이고 뭐 맨날 아들 하더니 할 거 다 하고 사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퇴근해서 아들하고 놀아줘야지. 그러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은퇴 우리 가족이 많이 그래요. 신부님 은퇴하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신부님 지금도 돈도 없는데 뭐 하려고 지금 그 돈을 좀 모아두라고. 근데 이제 우리 신부들은 은퇴가 70이에요. 앞으로 13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70 이후를 살기 위해서 앞으로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억울해요. 지금 13년 동안 멋있게 쓰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 이번에도 잠깐 제주도 위드 코로나 풀려갖고 갔다 왔는데 예. 관광지를 좀 다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족이랑 왔나 봐요.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맞아.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 나는 가슴 떨릴 때 다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돈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때 저는 집에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 70대 되신 분들 쓰고 사세요. 신부님 돈 떨어지면 어떻게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제가 우리나라 연금 5만 원 나올 때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30만 원 나올 거다. 또 한 20만 원 나올 때 앞으로 40만 원 나올 거다. 이제 40만 원 나오거든요.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연금이 최소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캐나다, 호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믿어요. 나라를 믿고 그때 거기에 맞춰서 사시면 되죠. 좋아요. 그럼 쓸 거 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100세 시대인데 네. 남은 시간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하라는 거예요. 네.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70, 80에 넘어가갖고 제일 행복하기 시작한 나이가 65세래요. 65세 이전에 느끼는 행복하고 65세 이후부터 느끼는 행복이 다르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조건이 있냐면 행복한 건강한 사람. 건강. 그래서 누죽걸산이라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운동할 생각하지 마시고 돈도 운동하는 데 써라. 네. 수영장 다니시고 네. 헬스장 다니시고 그러면 시간도 잘 가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70부터 100살까지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면 그 자식 얼마나 희생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게 자식들을 위한 거야. 맞아요. 두 번째로는 네. 친구를 좀 많이 둬라. 친구. 저는 뭐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전 세계에 친구가 있죠. 그래서 어딜 가나 참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많이 좀 사귈 필요가 있어요. 친구가 많으면은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 60에 나이 먹어갖고 친구를 사귈 때 나이, 지위,
재산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95에 지금. 오. 95에 예. 제일 정말로 친한 친구, 차 마시고. 예. 그리고 뭐 대개는 60대, 7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80대 친구들도 많고. 오늘도 끝나고 나면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식당도 다 예약해놨어요. 럭셔리. 브런치. 네.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들이죠. 예. 그래서 예약하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 평창으로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돈을 써도 친구를 만드는 데 써라. 그럼 맞아. 친구한테 쓰는 돈 아끼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공부해라. 오. 맞아. 이 공부가 나이 먹어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이라고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강의를 보통 일주일에 7개 정도 올려요. 강의를. 예. 그럼 뭐 미국에 대한 이해도 올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 올리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 올리고. 근데 뭐 이렇게 강의가 짧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대한 이해는 51회까지 올렸어요. 와. 1492년부터 지금까지 예. 코카콜라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 예. 그러면 이 90대 분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 공부하는 게.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 돈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갖고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어요. 진짜요? 좋은 거 골라서 많이 공부하시면은 노년이 엄청 행복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웃어라. 내가 이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으면 이게 처져요. 맞죠. 예. 처지는데 거기다가 이 입꼬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거기다가 인상까지 쓰면은 와 진짜 그거 볼만하죠. 보세요. 볼만해요. 예. 그런데 나이 먹어갖고 반짝반짝 웃으면은 그거 참 예쁜 얼굴이 와요. 맞죠. 제가 만나는 할머니들 대개 89, 뭐 87 되는 할머니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웃어. 근데 내가 아이고 예뻐라. 내가 그래,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강의,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엔 좀 어색해요. 예. 근데 한 2분만 지나고 나면 금방 편안해져요. 예. 계속 웃으면 돼 그냥 계속 계속.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예. 반짝반짝 웃으시면은 노년이 굉장히 행복해져. 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살이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19 시대에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때에 맞춰서 살면 되거든요. 혼자 걷고 혼자 유튜브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시기도 다 지나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황창현 신부님의 진정한 인생을 사는 법 함께하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운동하고 친구 만들고 공부하고 웃으면서 네. 행복하게 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할 거 진짜 많아요. 저희 시청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네.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마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주변에선 이제 노후를 즐기라고 하는데 늘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불안할 게 없어요. 그 연금이 보통 이제 잘 돼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알뜰살뜰 쓰고 마지막에는 이제 집 잡혀서 쓰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의 미덕도 배워야 돼요. 나이를 먹어갖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막 펑펑 쓸 수 있어요. 조금은 가난의 미덕, 좀 절제의 미덕,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기의 미덕도 그때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신부들이야 뭐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없어서 불행하다 이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물론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살려면 힘들겠지만 주어진 환경과 제도에서 여건에 맞춰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4계명 잘 지키면서도 준비 찬찬히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황창열 신부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